철학 34번째 시간 에드문드 후설. 그가 창시한 학문 현상학과 그 현상학에 나오는 개념들인 지향성, 판단 중지, 초원론적 주관, 상호 주관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문드 후설은 독일의 철학자로 1859년부터 1938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설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그는 현상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현상학은 이후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직계 제자인 하이데거와 더불어 후대에 사르트르, 메르로 퐁티 등이 있습니다. 현상학은 19세기 말 모든 대상을 자연과학적 탐구를 통해 해결하려 하자 이를 학문의 위기라고 여기면서 새로운 철학체계를 구축하면서 현상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후설의 생애를 보자면 그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자연과학, 철학,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빈으로 돌아가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브렌타노한테서 연구를 하는데 영향을 받고 현상학을 창시하죠. 교수가 되면서 강의와 저술 활동을 이어가는데 열정이 대단해 포탄이 떨어져도 교실에 나가지 말고 강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성한 연구와 저술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방대한 양의 글을 써 아직 다 출판되지 않았죠. 약 4만 5천 장이라고 전해지며 그 당시 벨기에 신부가 나치에 의해 소각될 위기에서 구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현상학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며 그의 글은 후설 아카이브를 통해 출판되고 있습니다. 현상학에 대해 살펴보자면 후설은 19세기 말을 현대의 위기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의 과학이 병들어서 자신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위기에 처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는 과학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중 모든 것의 뿌리, 모든 것의 원리인 철학 또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설은 엄밀학으로서의 철학을 주장하죠. 데카르트가 철학의 제1원리를 주장한 것처럼 명석하고 판명해야 하는 엄밀한 이론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현상을 보고 탐구하는 학문으로 사태 자체를 보자고 말하는 현상학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후설은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작합니다.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학설인데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중시했죠.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사회학자 오기스트 콩트입니다. 이 실증주의는 물리학적 실증주의라고도 하는데 대상을 자연적 인과관계망으로만 보고 물리학적, 자연과학적 방법, 즉 관찰, 실험, 측정, 수량화를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는 다양한 현실 사태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과학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를 극복함으로 현대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심리현상은 물리적 대상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내적 지각, 반성 능력을 통해 경험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통해 우리는 의식을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현상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식에 부여된 현상의 구조를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다양한 의식만큼 다양한 현상학이 존재합니다. 현상 그 자체와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학문이 바로 현상학입니다. 후설은 현상학을 통해 의식의 본질을 해명하려고 하였죠. 먼저 그는 대상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향하고 있는 의식의 작용을 의식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로 버스를 타기 위해 노선도를 보는 의식의 작용, 책을 읽고 있는 의식의 작용 등이 있는데 의식은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향성이라고 말하죠. 지향성은 의식이 자신을 포함해 다양한 사태와 맺고 있는 의식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감각, 지각, 욕구, 감정, 기분, 본능, 충동, 논리적 추론 능력, 수학적 사유 능력, 도덕적 심성, 자기의식 등 이러한 다양한 수많은 의식적 관계가 이에 해당하죠. 의식하는 관계만큼 다양합니다. 의식의 지향성은 모모에 대한 의식의 형태를 가집니다. 이는 의식을 하나의 실체로 본 것이 아니고 지향적 관계로서의 의식으로 본 것입니다. 지향적 관계는 의식이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노에마와
의식이 의미를 부여하는 작용으로 노에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로 사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상태가 노에시스라면 사과의 생각에 대한 의미가 노에마입니다. 후설은 의식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죠. 이는 의식과 외부 대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향성을 통해 의식과 대상을 하나로 묶어 놓았죠. 대상과 분리되어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인간의 의식이 중요해지게 되며 그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태 자체로라고 말합니다. 의식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사태 그 자체를 마주해야 되죠. 마주하면서 일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후설은 사태 자체를 보기 위해 현상학적 환원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태도 변경을 말하죠.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태들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태도에서 경험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태들로 귀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사랑을 경험하려면 사랑 그 자체를 마주해야 하고 공부를 하려면 공부 그 자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다른 대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죠. 각각 사태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 중지로 에포케와 괄호치기를 말합니다. 사태를 보기 위해선 판단을 중지하고 선입견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합니다. 괄호치기는 그 사태에 괄호를 쳐서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상학적 환원으로 진로의 해방과 사태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죠. 더 나아가 순수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순수의식은 자신만의 세계로 바라보는 의식으로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의식입니다. 이는 현상학적 태도를 가진다고 하죠. 현상학적 태도라는 것은 초월론적인 현상학적 환원으로서 자연적 태도의 일반 정립에 대한 판단 중지이며 환원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연적 태도는 사물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며 사물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정보가 일반적으로 믿을 만하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상과 의식은 지향성으로 묶여있는 관계이죠. 결국 이를 통해 인간이 대상을 주관으로 구성해 나가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후설은 자연적 태도와 반대로 자신이 세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주관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를 초월론적 주관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의식으로서 세계를 구성하고 새롭게 다시 구성하면서 세계를 경험하는 주관을 의미합니다. 예로 기분에 따라 의식이 구성되고 어린 시절과 현재 세계의 의식, 각각의 개인이 마주하는 세계에 따라 의식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세계를 새롭게 의식하면서 자신의 존재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태도로 사물의 세계만을 중시하던 것에서 인간이 가지는 의식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초월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론적인 주관은 끊임없이 매 순간의 의미로서의 대상과 세계를 창조하면서 다시 재창조합니다. 이러한 세계를 구성하는 의식으로 새롭게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후 실존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후설은 독단적인 유아론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합니다. 그러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역사성의 지평과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상호 주관성을 주장합니다. 주관은 개인에 한정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려 한 것이죠. 상호 주관성은 한 개인의 주관을 초월하여 다수의 주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각자의 주관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주관 또한 존재하고 소통하기 때문이죠. 서로가 함께 가지는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설은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중시했습니다. 객관성의 측면을 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각각 개인이 가지는 주관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객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객관이라는 것은 결국 각각 개인들의 주관들이 모여지거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측면, 보편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통의 세계를 생활세계라고 말합니다. 삶의 세계라고도 하는데 학문적인 이해가 갖추어지기 전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세계이죠.
이는 자연과학적 세계보다 더 근원적인 우위성을 가집니다. 사람들과 생활, 삶을 살아가면서 구성되는 주관적인 세계로 실제적인 경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원론적 주관 또한 이러한 생활 세계의 영역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죠. 자신의 살아온 삶의 세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편성을 나타내게 됨과 동시에 의식에 대한 다양성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훗설의 현상학은 수많은 거봉을 품고 있는 거대한 산맥이라고 존 하트는 평가했습니다. 훗설은 유언으로서 나는 철학자로 살아왔고 철학자로 죽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철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서 훗설의 현상학은 의식에 대한 거대한 철학이며 어마어마한 양으로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철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학문의 분야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학은 아직도 더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훗설이었고요. 다음은 훗설의 제자 하이데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